그래도 실거주는 사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주자는 특히 사지 않으시는 게 좋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네.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무주택, 1주택, 다주택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주택자.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주식 인터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을 좀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주식은 사실 떨어졌다 언제 올라갈지 뭐 언제 떨어질지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질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면 사실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라도 좋은 종목이면 가져가라.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은 방향이 거의 그냥 일관성이 있어요. 중간에 출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5년에서 7년 이상 하락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제대로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승할 때는 지금 거의 한 9년, 10년 이 정도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동안에 그냥 꾸준히 상승했단 말이죠. 하락할 때는 진짜 꾸준히 하락만 해요.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아니라 갈 거면 이렇게 가고 그렇죠. 떨어지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안다라면 7년 정도 이상 하락할 게 뻔히 보인다. 그러면은 이때 사실은 제가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사실 알아서 포지션을 정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흐름을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중간에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도 실거주는 사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거주자는 특히 사지 않으시는 게 좋다. 무주택자이고 네. 특히나 실거주자면 사지 마라. 네. 하락기를 지금 제대로 겪어본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하락기를 겪어보면 정말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일반 월급쟁이라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연끌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대출도 많이 끼고 이제 대출 껴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일찍 산 분은 조금 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오른 게 있을 거고 또 최근에 산 분은 오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 상승장의 끝 무렵에는 거의 유동성이 이제 넘쳐나거든요.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인상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상이 동반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금리가 이제 저금리일 때는 2%대였다가 지금 실제로 이제 4%대, 5%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해 더 많이 올리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금리를 또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6%대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일 때의 이자 나가는 정도와 6%일 때 이자 나가는 원리금 상환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월급쟁이들이 이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집값 상승 때는 그래도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 이자 내는 돈을 이 집값 오르는 돈으로 상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락이잖아요. 하락이면 집값도 떨어져요. 집값 떨어지는데 이 원리금 상환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밖에 나가가지고 죽으라고 한 달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왔는데 이거를 이자로 다 내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일하고 있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집에서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쓸 돈이 없어. 이제 이걸로 다 나가니까 쓸 돈이 없어. 집을 괜히 샀나 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네가 사자고 했잖아. 그럼 내가 언제?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겠죠. 부부싸움이 진짜 정말 심각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양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수천 명의 상담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집은 이혼도 하고 그걸로 싸우다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 한 1년 후에 끝난다. 그럼 버틸 수 있죠. 근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7년까지 계속 하락하니까 그러면 이제 집을 내놔요. 집을 내놓는데 안 팔립니다. 살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손해죠. 더 떨어지면은 그 밑에서 사면 이익인데.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망이에요. 완전 관망.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내놓으면은 안 팔리니까 다른 사람도 내놓고, 그리고 나는 급하니까 집에서 막 싸우고 하니까 그럼 가격을 또 내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실거주는 괜찮아라고 했던 이분들이 실제로 그때 처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을 빨리 팔고자, 이제 벗어나고자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근데 부동산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좀 이따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그래도 실거주라면 집을 사라. 이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올랐지 않았냐, 우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집을 안 사더라도 뭐 어차피 전세나 월세 사야 되고 그 비용이 나가는 거 치면 어쨌든 심리적 안정감도 있으니까 집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 의견은 그러면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겁니다. 그거는 사실 떨어지는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사실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는 전제가 뭐냐면 떨어지는 걸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 하락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사놓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걸 견디고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7년 하락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0에서 40% 하락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보세요.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하락을 계속 겪어요. 그래서 7억, 6억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것과 조금 기다렸다가 나는 전세 살면서 기다렸다가 6억대에서 6억대 사는 것과 어떤 게 낫겠어요? 그렇게 뭐 완벽하게 딱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낫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지금 집을 산 사람보다는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럼 1주택자는요? 그러면 지금 떨어질 걸 생각하면 지금 소장님 의견대로면 1주택자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팔으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팔아라.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가졌고 또 좀 일찍 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일찍 산 분들은 올라간 게 있잖아요.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좀 버틸 수도 있는, 떨어지는 거를 좀 상쇄하면서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의 판단 하에서 이제 파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알아서 하시는 게 낫고, 지금 무주택자들은 지금 하게 되면 영끌하고 꼭지점을 잡는 거니까 거의 이제 이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상황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사는 게 좋다. 이 부분과 이제 1주택자들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벌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버틸 수 있으면 좀 버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평형대를 가졌느냐. 어떤 평형? 왜요? 이게 또 다음 사이클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형대를 얘기하는 건 이제 소형과 대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소형이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번 사이클에서는 대형이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소형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소형이죠? 20평대 이하. 20평대 이하. 20평대 이하, 그 다음에 30평대가 중형에 들어갑니다. 30평대 중형. 네, 그리고 이제 40평대 이상, 40평대 이상이 이제 대형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사이클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면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소형은 이미 초과 공급 상태. 요즘 대형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소형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형을 안 사죠. 안 사니까. 안 짓겠죠. 건설사들은 이제 잘 팔리는 거 위주로만 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형 위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은 아예 안 짓는 거예요. 40평형대는 거의 아예 빠진 현장도 많고요. 있어봤자 한 1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40평대 이상의 신축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게 이제 사이클을 조금 모르고 수요 공급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추세로 보니까 대형 평형이 없더라. 야, 그러면 이제 희소성 때문에 대형이 무조건 올라갈 거다. 해서 약간 일찍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이제 올라가기는 약간 올라가는데 소형보다 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를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시점, 전환되는 시점을 좀 자세히 제대로 알면 좋은데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그게 바뀝니다, 서서히. 이게 이제 원리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분양 시장은 똑같이 소형이 건설사들은 지금 이미 분양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계도 이미 그거에 맞춰서 딱 설계가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대부분이 다 소형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형은 분양을 안 해요. 그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미분양이 생기면 어떤 평형대가 미분양이 날까요? 소형. 왜요? 소형이 많이 있으니까. 확실히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닌가?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표정이 되게 안 틀렸다는 표정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네네. 대답이 달라요. 대형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왜요?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적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을 아예 분양을 안 하다시피 하니까 대형은 미분양이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소형이 이제 많잖아요. 그럼 미분양이 이제부터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분양이 누적된다라는 거. 그럼 소형이 안 팔린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가 소형이 안 팔리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양 시장에서 일이고, 자, 일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락장이 벌어지면, 자, 상승장에서는 소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매매가 올라가는 이 기울기와 전세가 올라가는 기울기, 탄력성은 다르잖아요. 전세가가 훨씬 적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대형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죠. 덜 올라서 이 갭이 소형에 비해서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때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전세가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자, 전세가 근처에 올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폭이 어떤 게 클까요? 소형이 크죠.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분양 시장에서는 소형이 미분양이 되면서 막 누적돼서 안 팔리고 있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이제 다운돼 있죠. 일반 시장에서도 하락하게 되면 소형이 더 많이 하락하고, 예, 대형은 이제 덜 하락하다가 전세가를 빨리 만나서 이제 옆으로 기는 상황이 벌어지죠. 안 떨어지고.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형은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대형이 먼저 올라가게 돼요.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바닥 찍고 다음 사이클에서 이 상승장이 된다라면 이때도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형을 선호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희소 가치가 정말 대단한 대형을 사게 될 것인지. 근데 또 누군가 또 이런 반론을 펼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아이 낳아봤자 한 명이고, 그렇죠. 둘이 사는 사람도 많고, 혼자 1인 가구도 많은데, 맞아요. 대형에 누가 그렇게 많이 살 거냐.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소형 내가 1인 가구예요. 그럼 나 소형을 사고 싶어요. 소형을 사고 싶은데 살만한 게 너무 많아요. 미분양이 많잖아요.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야 내가 사서 올라가는 걸 사는 거지, 이게 미분양이 많다라는 얘기는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샀을 때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냐? 없죠. 예, 근데 대형은 지금 미분양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그리고 대형은 이제 일반 아파트 대형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안 사는데도 올라가고 있어. 그럼 소장님 말하는 지 만약에 앞으로 뭐 6년, 7년 또 하락기가 이어진다면 네. 대형은 그때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떨어지는 폭이 소형보다 작다는 뜻인 건가요? 작아서 이제 바닥 찍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에서 네.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대형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사이클. 네. 대형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인 가구도 큰 걸 좋아하니까 큰 집에 살 수 있어. 왜? 올라가니까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집값이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공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한 명인데 좁은 집에 살겠어요? 넓은 집에 살겠어요? 넓은 집에. 넓은 집에 살죠, 당연히. 지평수는 낮아질 수 없다라는 진리 같은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형대를 넓힐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되는 게 뭐냐면 대형 평형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 평형이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굳이 좁은 소형에 굳이 내 몸을 맡겨서 막 어거지로 이렇게 꾸역꾸역 끼워 넣어가지고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어도 내가 40평대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네.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나온다. 관리비는 실제로 큰 차이가 안 나요. 보통 많이 나봤자 한 10만 원 정도? 이제 구축은 정말 구축은 관리비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신축은 관리비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제가 이제 50평대 신축도 살아봤거든요. 네. 30만 원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립니다. 사우나, 뭐 헬스장, 골프 연습장 다 누리고 30만 원대.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거의 그게 세대수가 되게 많은가 봐요. 보통 이제 한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데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000세대 이상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게 이제 n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우나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그게 n분의 1 하면 비용이 나한테 주어지는 부담이 굉장히 적은 거죠. 저희 촬영장이 마포구에 있는데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너무 많이 나. 특히 오피스텔이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이제 네.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하지만 어차피 네. 저희 또 촬영을 위해서 좋은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이게. 자, 어쨌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김작가 TV에 나온 분들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는 주셨지만 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듣고 판단은 개인이 하시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지금 다른 의견을 들을 저희 수 여기서 있어서 이제 댓글 너무 재밌어요. 예상이 되는 게 저 김작가진 표정 봐라. 이거 이제 아니 전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전 너무 재밌어하고 있고요.